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반일과 항일의 정서가 돈에서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수출 규제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데요. 뜨거운 가슴 못지않게 냉철한 머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오늘 얘기 나눠봅니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세간의 화제가 온통 일본 불매운동 보이콧입니다. 들끓는 민심이 도로변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반대로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팔지 않겠다는 흐름도 상당히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트를 하시면서 일본 제품 팔지 않겠다고. 요즘 심정이 어떠십니까, 김종기 대표님? 많이 착잡하지요. 예, 그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은 양이라도 일본 제품이 저희 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여러 장을 제작을 하고 막상 게시를 하려고 보니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3일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린 결론이 정부에서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국민 된 사람으로서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안내 프랑카드를 게시를 하고 일본 상품들 몇몇 가지를 진열대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의 많은 마트들이 지금 통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용승 상임이사님도 나오셨는데 그간은 남북교류 그리고 평화통일 이런 일에 상당히 집중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반일, 일본 저항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도민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그만큼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네, 저희들 이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이 운동이 자칫 국수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본이 너무나도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찍이 몇 년 전부터 결의하나에서는 노동계와 손잡고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주요 동력이 되어서 지금 촛불로 확산되어 있고 그리고 분노한 국민들이 여기에 함께하면서 촛불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나사공 국장님, 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반발 움직임이 네.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 그 배경에는 먼저 일본의 도발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행정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인데 네. 그 일부에서는 우호 협력 관계를 좀 신중하자,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좀 중단하자는 움직임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물론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돈의 14개 시공 그리고 도의회까지 해서 예. 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거든요. 네.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일본 제품 안 사기를 넘어서 안 팔기 운동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제가 그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약 73% 이상이 일본 제품 안 사고 안 가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그 일본 자치단체와의 교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고시마현 이시가와 현하고 국제교류 자치단체 대상인데 특히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이시가와 현과의 국제교류 청소년 교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기로 했었는데 이 청소년들의 학부모님들께서 당분간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교류 행사를 지금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그 신중한 교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 교수님, 네. 그 보복성 수출 규제 이게 돈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그 반일 정서 그리고 한일 정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강도 상황을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나 국장님이나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민단체나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보이콧 운동 이것들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도민의 73%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참여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일본 제대로 알기 운동 본부의 고문으로서의 그동안 쭉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경제 침략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단지 시기적으로 언제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사실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나라. 그다음에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도 뒤에서는 보복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그 계산된 그런 준비들이 언제든지 돼 있는 나라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본을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국민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일본을 알아왔다는 그러한 반증의 그 표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리부동이라는 말로도 일본을 규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교수님 그렇죠.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데요. 사실 일본의 이런 도발이 처음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경제 침략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런 도발이 있을 때 주로 우리의 대응은 선언적인 거, 규탄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번엔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을 가지 말자. 그래서 돈에서도 지금 여행 취소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뭐 통계나 그런 사례를 좀 알고 계시면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판매하지 않겠다는 운동, 생활 속 실천 운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어떤 정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아까 대표님이 가장 적절하게 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표현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그 생활 속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도내 240여 개 중소형 마트가 주 휴원인 전주 전일 슈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는 일본산 맥주와 담배를 진열대에서 철수. 그리고 익산 슈퍼마켓 협동조합 휴원 점포 300여 곳이 일본산 수입 맥주 잔여 이 전량을 반품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판매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줄어드는데 그 수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 일본 정부의 부당함에 대항하겠다. 어떤 생활 속 실천 의지 이런 부분이 어떤 정부 차원의 대응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BC에서도 여행사업부가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전세기를 한 해 전에 예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 흐름에 부응해가지고 전세기 예약 취소를 아예 했답니다. 그 전세 계약 취소를. 네. 그렇게 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우리 김종기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계시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일본 제품의 매출 하락이 실질적으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는 어차피 뭐 많지는 않지만 그 담배 일부분하고 뭐 주류 한 품목 또 음료 뭐 한두 품목 정도를 저희 매장에서 취급을 해왔는데 그것을 지금 한 20여일 전에
진열대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전혀 매출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든 것이 어제 이제 그 일본 상품 중에서 그 기호도가 높은 담배를 그 판매를 중단한 것이 어떤 영향을 지금 어디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조금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그동안에 그 저희 매장에서 전체 담배 매출 중에 일본 담배 판매 비중이 한 5%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중단을 하고 나서 한 20여일 중단을 한 상황에서 어제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봤더니 일본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그 부분이 그 일본 담배 위에도 지금 저 두어 업체, 외국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 국산 담배 매출이 신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다행스럽더라고요. 애국심이 고양되고 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의 어떤 반일 내지는 항일 일본 보이콧 운동하고는 분명히 다른 흐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그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같은 경우는 일본 자동차 수리도 하지 않겠다. 또 일부 주유업계에서는 일본 차량에는 주유도 해주지 않겠다. 상당히 그만큼 지금 격앙돼 있고 그 감정적으로 많이 그 길에 대한 어떤 그런 도민들의 열망들이 모여 있다는 생각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감정적인 것만으로 폄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그 경제 전쟁이 발생을 했는지 일본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준비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문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이미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일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만 불 소득의 일곱 번째 국가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2000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봐도 과거에는 수출 의존도가 일본이 2000년도에 2위였어요. 근데 2010년도에는 이게 3위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작년 기준은 5위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수입도 마찬가지로 원래 2000년도에는 우리가 일본 의존도가 1위였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위, 2018년은 3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지금 멀어지고 있다. 자족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경제 소득 수준에서 1인당 그 개인 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일본이 세계 21위국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27위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더 이상 예전에 지배했던 그런 나라로 보질 않고 경쟁국이다. 심지어는 가전이나 반도체 부분에서는 일종의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율 배반적인 일본의 정책들을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적이고 안보 문제에서는 우방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이번 경제보복의 그 배경에는 일단 그 정확하게는 우리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 주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을 경제라는 도구를 내세워서 수단을 내세워서 보복하겠다고 지금 나선 것 이것이 그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렸고 이게 폭발한 거라고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 이면을 따라가다 보면 박근혜 정권의 뭐랄까요 사법농단 그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 사실들이 요즘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개인의 그 배상 문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법원 판결을 계속 연기해 왔죠. 예, 그 어떤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연기해 온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우리 국민들 이번에는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말자. 특히 민간 단위에서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게 그 배경을 또 따져보면 지난 촛불 정국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훈련되고 교육된 그런 어떤 주권의식 같은 것도 상당히 그 배경에는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곧 광복절입니다. 우리 일본이 네. 이번에는 정말 그 대한민국을 우리를 너무나 쉽게 본 거 아닌가, 만만하게 본 거 아닌가. 그 생각은 계속 그 떠나질 않거든요. 올해 광복절은 여러 가지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8.15 광복절에는 촛불의 광장인 광화문에서 전국적으로 10만 이상의 인파가 결집해서 부당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촛불을 함께 들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금 힘을 모아서 최대한 많이 광화문으로 집결하려고 조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흐름이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럼요.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 카드를 꺼냈을 때는 나름 치밀하게 계산했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수출 규제, 그것을 특정 품목을 한정해서 한 것, 그리고 그 영향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미칠 거라는 것을 사전에 계산했을 것으로 보는데 네. 그 국가 경제 차원인데요. 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에 지금 영향이 나타나고 있거나 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네. 네, 아까 교수님, 대표님께서 그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어떤 정치적, 사회 문화적 어떤 그런 기초 위에 가장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이 거의 일본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부분을 늦추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감이 발동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지난 7월 4일에 우리나라 그 핵심 산업 반도체, 스마트폰 그 핵심 소재 그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데 우리 도의 반도체 그 전자산업 관련해서는 12개 업체가 이 그 수출 그 기업으로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3개 기업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약 3개월 분량의 어떤 물량은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이게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그 어떤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한데 그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렇게 수입선 다변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중소기업 대표들 그 사업하시는 분,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번 기회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어떤 핵심 기회고 그 왜냐하면은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이제 공급과 수입 그 어떤 그 이제 연계 사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연계 사슬에서 그 이제 일본 제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소재 부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소재를 사용하는 기계도 역시 일본 그 기계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데 이 소재가 제한적으로 이제 된다면 당연히 어떤 그 소재를 국산화시키는 우리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을 되고 나아가서 그 기계까지도 이렇게 우리 도내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어떤 그 R&D 지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본의 이런 어떤 보복성 수출 규제 이런 게 국제 무역 질서나 경제 질서에서 봤을 때는 합리성이 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비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뭐 컴퓨터나 아니면 뭐 저장 장치나 아니면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전원 장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전원 코드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뽑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실상적으로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LG에게 타격을 가하면 손을 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수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DM 같은 경우는 세계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 경제가 죽습니다. 미국 예를 들어서 뭐 IBM이나 휴일러즈 패커시나 델이나 심지어는 크라우딩 컴퍼니들 아마존 이런 업체들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에 있는 주요 모든 그 기업들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뭐 지멘스나 뭐 핀란드의 그 노키아나 할 거 없이 거기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세계 경제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다시 일본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도 소니, 파나소닉, 히다치, 캐논 할 거 없이 일본도 결국은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냥 제일 처음에는 단순하게 코드를 뽑음으로써 한국 경제를 압박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비 효과처럼 폭풍이 되어서 일본도 결국은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충수를 둔 거고 일본은 굉장히 심각한 정책적 미스를 범한 거죠. 우리 김종기 대표 그 인터뷰를 제가 잠시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는 좀 냉정해야지만 예. 우리 민간 단위에서는 좀 더 감정적이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 분위기를 딱 보면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떤 의미였었습니까, 그게? 어쨌든 그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은 양이라도 그 일본 제품을 실제로 팔고 있는 그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문제는 우리에게 미미하지만 피해는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또 그게 장기화됐을 경우 또 추가 규제까지도 이어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 그 피해는 불가피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분업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대책 어떤 단도 꾸리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결과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수출 규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바로 7월 15일에 기업 피해 애로센터를 설치를 하고 7월 19일에 유관기관 대책단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돈의 그 관련 기업 유관기관, 무역협회라든가 수출입 관련 기관들 다 모여서 피해 최소화 방안 그리고 후속 조치 그리고 앞으로의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본 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7월 18일에서 22일까지 수출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93개사가 응답, 약 42% 응답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약 94.6%의 80개 업체가 피해가 없다. 86% 기업이 영향이 없다. 그리고 14% 기업이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됐을 때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81%가 영향이 없고 약 18% 정도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당장 크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사하고 이 부분에 어떤 피해 최소화, 수입선 다변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기회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어떤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 최첨단 탄소 소재 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앞으로 전라북도 경제가 나가야 할 어떤 방향 이런 걸 좀 제언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나국장님 발 빠르게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북 경제로서는 참 다행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다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불행한 말이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그 최근에 있는 일련의 첨단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사업 그러한 그 성장 과정에 전라북도 산업은 빠져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다행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불행한 우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무역 전쟁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이 전쟁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주력 산업을 누가 갖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무역 전쟁으로 비치지만 실상적으로는 4차 산업의 주력 산업을 누가 선점하겠느냐.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과거에 그 계속적으로 전략 산업으로 삼았던 농업 중심의 이 전략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농업이나 지금 우리 뭐 삼락농정이나 뭐 토탈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기반 산업입니다. 전라북도에.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빨리 핵심 산업을 찾아야 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이건 이미 3차 산업혁명에 있었던 그런 산업이거든요. 뭐 부안의 뭐 풍력단지 정도. 탄소 산업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주시하고 전라북도와 전략 산업으로 이끌어왔습니까? 근데 세계적인 경쟁은 없습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은 실상적으로는 도래에 의존하는 탄소 소재지 전주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지금 주력 산업을 하고 있는 그 탄소 소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보면은 뭐 3D 프린팅이랄지 뭐 드론이랄지 뭐 탄소 산업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나 뭐 독일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점령을 한 상태고 3D 프린팅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드론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 택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드론 축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탄소 산업 자체가 지금 대구에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이걸 주력 산업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국장님이 계실 때 이게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주력 산업을 찾아야 합니다. 뭐 일자리 그 국장님도 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 키워드가 되는 그런 산업들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산업의 4차 산업혁명 테크놀로지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네이버에서 이야기하는 제2 데이터 센터 그런 유치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한 정책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종희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방금 이거 말씀을 들어보면 민간 단위에서도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 뭔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결코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혹시 갖지 않으신지요? 예,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죠. 지금 다른 때하고는 조금 이제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저희 매장에서 며칠 전에 이제 책임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졌냐면 이 상황이 잘 정리가 되더라도 뭐 많은 품목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우리 매장에서 팔아왔던 그 상품들을 아예 영구적으로 안 팔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졌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많은 그 어떤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떤 그 진일보한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 있는데요. 그 무엇이냐 하면 일본에는 해방되고 난 뒤에 잃어버렸던 우리 언어와 말과 글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조선학교를 우리 제일동포들이 세웠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010년에 그 일본에서는 고교 무성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모든 외국인 학교까지 다 그걸 포함하고 있는데 유독 조선학교만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제일동포들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양심이 있는 분들이 결합해서 함께 싸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일본인 전체를 우리의 저우로 삼고 싸워서는 안 될 것이고 바로 이 싸움을 걸어온 일본의 구성향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단정 짓고 더욱더 양심 있는 일본 세력들, 시민사회와는 교류와 협력을 더욱더 늘려나가고 그들이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 국익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고 아시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서공 국장님, 결국 예. 이번 사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문제는 이게 또 반복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기회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종속이나 일본 의존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좀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사진도 필요하고요. 네, 네. 그 당장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후속 조치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들의 도민들의 그 경제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재발이 되고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어떤 일본 소재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R&D 지원 정책,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어떤 산업구조 개편 말씀하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정지훈 교수님, 일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총성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전쟁이다. 경제 전쟁 그리고 경제를 어떤 포장한 정치 전쟁.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좋은 재원이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 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의존도를 줄여야만이 우리는 일본과 실상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연구를 계속 해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사죄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현재 사회에 일반적으로 있는 친일 잔재들을 우리 스스로 알고 청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애국가. 이게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친일 에키타이 안익태 지금 애국가가 작사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 윤치호라는 뿌리 깊은 철저한 친일파인 윤치호가 작사했다는 거. 그럼 과연 무궁화꽃이 이게 우리나라 꽃이냐? 에서부터 왜 화투의 소나무가 1번인지 전라북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친일 그 잔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뭐 일본이 뭐 시민의 노래를 그 김해강 친일 그 시인이 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바꾸기로 하고 이미 전라북도는 전북의 노래를 바꾸기로 했고 그런데 아직도 지금 3.1운동 100주년 되는 기념 해에 일본에서 들어온 그 파크 골프라는 그 골프장이 전주 시내 한복판에 오래 세워졌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북도 장수 같은 정말 그 항일 정신이 깃든 곳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일본에서 들어온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입니다. 이런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과 장들이 그런 거에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까울 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탈일본을 위해서 반일보다는 탈일본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이 앞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결코 반성하지 않는 전반국과 일본,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데 그런 나라를 이웃한 대한민국, 당장의 반일, 항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길을 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